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재희입니다. 오늘은 큐레이션이라는 책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과잉 시대의 돌파구 큐레이션. 스티븐 로젠바움이라는 분이 저자로 되어 있고요. 이분은 온라인 최대의 동영상 큐레이션 플랫폼인 마그니파이넷의 창립자입니다. 큐레이션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콘텐츠를 목적에 따라 가치 있게 구성해서 배포하는 일을 말합니다. 어느 미스터리한 비서의 이야기. 대부분의 CEO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된다. 집무실로 들어서며 비서와 가볍게 눈을 마주친다. 책상에는 이미 비서가 스크랩해둔 주요 일간지와 매체, 잡지 등에서 출연한 중요한 기사들과 긴급한 회신을 기다리는 메일의 리스트가 출력되어 있다. 조간신문 스크랩을 다 읽은 후에는 다시 오늘 일정에 대해 비서에게 보고를 받는다. 봐야 할 것도 너무 많고 만나야 할 사람도 너무 많다. 그 와중에 자선단체며 신문 기자들이며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전화를 비서가 걸러준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스마트폰과 아이폰을 늘 갖고 다니지만 급할 때는 기기를 뒤지는 것보다 비서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르다. 다음 일정을 위해 집무실을 나서며 비서와 다시 눈이 마주친 CEO는 다음 분기에는 이 센스 있는 비서를 승진시키리라는 마음을 먹는다.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야. 그런데 잠시 어이없는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혹시 비서가 기사를 스크랩하면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걸 빠뜨리지는 않았겠지? 약속 장소는 맞게 예약이 되었겠지? CEO는 고개를 가로젓고는 차에 올라탄다. 그리고 집무실에 남은 비서의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떠오른다. 비서는 CEO가 꼭 봐야 할 신문 기사를 스크랩 목록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 자, 이 미스터리한 비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 정보가 곧 부의 근원이자 권력인 스마트 시대, CEO에게 어떤 정보를 어떻게 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비서들의 파워는 상상 그 이상일 수 있다. CEO는 아니더라도 당신은 데이터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지 않은가? 메일함은 스팸으로 가득 차 있고 페이스북에 등록된 친구는 너무나 많으며 트위터 계정은 통제불능 상태다. 컨텐츠를 만들기는 쉬워도 정작 중요한 내용을 찾기는 어렵다. 다행히도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웹을 살려내는 새로운 마술이 있다. 바로 큐레이션이다. 우리는 큐레이션을 통해 넘쳐나는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고 원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앞에서 소개한 미스터리한 비서는 곧 큐레이션을 말한다. 그는 고객의 취향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디지털 정보의 양이 급증하면서 양질의 의미 있는 정보 수요는 더욱 절실해졌다. 바로 이러한 변화 속에 특별한 사업 기회가 숨어 있다. 큐레이션은 이제 곧 우리의 비즈니스와 디지털 세상의 일부가 될 것이다. 지금 당장 큐레이션을 이해하고 그 물결에 일찌감치 동참한다면 앞으로 큐레이션이 제시하는 수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책을 쓰기 위해 나는 총 70명이 넘는 사람을 인터뷰했다. 정보 공유의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통합적인 분석을 할 수 있을지는 결코 분명하지 않다. 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무엇이 개인과 기업의 번영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인가를 깨닫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이제 큐레이션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자. 큐레이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라. 큐레이션의 다음 단계는 기계보다 가치가 훨씬 높은 인간의 역할을 수용하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다면 하이파이브를 하고 싶다. 왜냐고? 당신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 즉 시간을
이 책에 쏟아붓기로 마음먹은 호기심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관심을 투자했다. 혹시 이 책의 앞 내용을 건너뛰고 이 부분부터 읽기 시작했다면 핵심을 놓친 셈이다. 삶은 여행이다. 아무리 재미있다고 해도 결론인 이 부분은 핵심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 큐레이션이나 컨텐츠, 브랜드, 소비자 행동에 대해 많이 안다고 생각해서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 또 이러한 주제에 대한 똑똑한 전문가의 생각도 많이 안다고 자부했다. 거의 1년에 걸쳐 70명이 넘는 사람과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인터뷰한 결과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고 다음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진실은 단 하나뿐이었다. 인간이 만든 기계는 미래를 필터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계에는 인간이 필요하다. 비유를 한번 들어보자. 여태까지 우리에게는 주방 싱크대가 있었다. 샤워기도 있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쉽게 물을 쓸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룻밤 사이에 집으로 연결된 배수관이 소방용 호스로 바뀌어 버렸다. 직경이 15cm쯤 되는 거대한 호스라고 치자. 이 호스를 통해 집으로 엄청난 양의 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들어와서 집에는 홍수가 났다. 이제 물은 끔찍한 재앙으로 전락했다. 하지만 사실 물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 항상 똑같은 물질이다. 변한 것은 물의 양이다. 그 어마어마한 양 때문에 이전까지 우리가 통제 가능하다고 믿었던 모든 일상사가 순식간에 침수되어 버린 것이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배관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것도 당장. 이 새로운 배관 시스템은 전에는 본 적이 없는 형태와 규모로 나타날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도구와 새로운 기술, 새로운 행위와 사업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일시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반복될 것이다. 스마트 기기, 큐레이션에 물들다. 우리의 개인적 능력과 새로운 사업 기회에 맞는 큐레이션 전략을 남보다 앞서 계획하고 수립하려면 트렌드를 전후 컨텍스트 속에서 살펴봐야 한다. 인터넷 트렌드에 대해서는 메리 미커만한 분석가도 없을 것이다. 그녀는 현재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털인 KPCB의 파트너다. 그녀가 과거 모건 스탠리 재직 당시 작성한 웹 트렌드 연례 보고서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그러므로 5년 내에 모바일 사용자가 데스크탑 사용자를 앞지를 것이라는 미커의 예측은 진지하게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2015년 전 세계 모바일 사용자는 16억 명을 돌파해 20억 명에 이르겠지만 데스크탑 사용자는 약 18억 명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 또 미커는 뚜렷이 드러나고 있는 5가지 트렌드를 지목했다. 바로 3G, 소셜 네트워킹, 동영상, VoIP, 우수한 모바일 기기다. 우수한 모바일 기기 목록에 아이패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 보고서가 아이패드 출시보다 먼저 나왔기 때문이다. 현재 사용자 수와 사용시간 증가를 이끄는 것은 페이스북과 유튜브, 소셜미디어와 동영상이다. 특히 동영상은 모바일 인터넷 트래픽을 급속히 증가시켜서 모바일 데이터량이 2014년까지 39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미커는 현재로서는 애플이 선도적인 모바일 혁신 생태계라고 평가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승자는 사용자 경험과 가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모바일 인터넷으로의 변화 추세는 광고, 주문형 콘텐츠, 전자상거래 등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인터넷 사용자 한 명당 연간 광고 수입은 2005년 28달러에서 2010년 46달러로 증가했다고 미커는 말한다. 위치 기반 서비스, 모바일 기기,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 콘텐츠 증가, 주문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기업 등의 결합은 돈의 흐름과 사람들의 행동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미커는 특히 애플의 아이튠즈 스토어 등에서 신뢰할 만한 소액 결제 시스템이 마련되면서 소비자의 컨텐츠를 비롯한 앱 충동 구매를 한층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인터넷이 성장하는 이유는 인터넷이 우리 손 안에 있을 때 가치가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웹이 제공하는 모든 핵심 가치는 이동성이 추가될 때 훨씬 빛을 발한다. 소셜 커넥션은 친구와 서로의 현 위치를 알고 찾아갈 수 있을 때 더 의미가 있고, 광고는 특정한 수요에 시의적절하게 할인 등을 제한해야 더 쓸모있고 짜증도 덜 난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 TV 방송보다 웹 쪽에 광고가 쏠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5년 후에 웹은 분명히 모바일, 위치 정보 및 사용자 인식 기반일 것이고 소액 결제가 주도해 나갈 것이다. 실시간보다는 적시성에 중점을. 실시간 웹으로의 변화는 24시간 케이블 뉴스의 등장처럼 누구나 예상했던 트렌드다. 클레이 셔키 교수가 말하듯이 과거에는 뉴스가 오후 6시 신호와 함께 끝나버렸다. 다음날 아침까지는 더 나올 뉴스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잘 수 있었다. 설령 자는 동안 새로운 사건이 터지더라도 관련 뉴스를 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모든 사람이 실시간 데이터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실시간 추세로 인하여 데이터의 잡음 수위는 훨씬 높아졌다. 컨텐츠 전략가 제프 맥킨타이어의 말처럼 이제는 필터링이 없으면 빠져 죽게 되었다. 또 인게이지의 저자 브라이언 솔리스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실시간 소방호스로 물을 마셔왔습니다. 소셜 웹에서는 모든 것이 실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 해에 걸쳐 실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시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정보가 흘러든다고 해서 그때가 반드시 참여하고 포착하고 공유하기에 적합한 시점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은 관련 정보의 목록을 작성해두고 적절한 때에 그 정보를 재가공하고 재포장해서 방송하기 때문에 더욱 효과를 보고 있죠. 크리스 브로거는 팔로잉, 친구 맺기, 링크, 기타 참여를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얻는 것이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로 환산된다고 말한다. 다른 많은 것이 그렇듯이 관심도 일종의 화폐예요. 시간과 돈이 상호 교환 가능하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러나 관심 역시 1대1 관계를 떠나 거래될 필요가 있어요. 달리 말하면 관심에는 시간이 들고 시간에는 금전적 가치가 있으니 결국 관심에도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봐야겠죠. 데이터가 가공할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시스템은 데이터를 발굴, 수집, 상품화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내용을 일관성 있게 유용한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진화해야 한다. 위치 인식 트렌드. 지금 이 순간 휴대기기는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정보를 조합할 만큼 똑똑한 소프트웨어는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 로버트 스코블은 자신의 개인적 경험담과 좌절감을 들려준다. 모바일이 이 세계를 장악해가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저부터도 데스크톱과 노트북 사용 시간이 줄어들고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죠. 이것이 큐레이션 업계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오늘 밤처럼 새로운 장소로 이동해도 제 메모랜덤은 위치에 따라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컨텐츠가 바뀌지 않는 메모랜덤이라는 맞춤형 RSS 신문이다. 스코블은 이제 기기가 위치를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소프트웨어도 따라잡을 때가 되었다고 말한다. 제가 하프문 베이에 살고 제 아이패드는 제가 거기서 70%의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 내가 그 지역 뉴스에 관심이 있다는 것도 알겠죠. 그런데 왜 그곳 시장이 뭔가 나쁜 짓을 할 때 나한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겁니까? 이 정도는 약과다. 포스퀘어에서 우리가 자동으로 체크인할 장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될까? 그래서 일단 즐겨 찾는 장소로 설정해 놓으면 그곳에서 우리에게 접근해 올 수 있을까? 우리는 이미 광고판이 우리를 알아보고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한번 써보도록 권하는 장면을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본 적이 있다. 그러나 이제 공상과학 소설 이야기가 아니다. 스타벅스가 안녕하세요. 이번 주 4번째 방문이네요. 새로 나온 모카 카푸치노를 한번 마셔볼래요? 라고 말할 날도 머지 않았다. 개인별 맞춤 광고. 모바일 상거래, 실시간, 위치 인식 추세가 강해질수록 구매와 판매 행위의 본질도 바뀔 것이다. 쉽게 생각해보자. 우리는 고객이다. 수요와 욕망이 있다. 지금까지 광고주는 우리의 현재 상태에 대해 많은 비용을 들여 예측을 해왔다. 하지만
그 예측의 대부분은 틀렸다. 그래서 우리는 채식주의자인데도 소고기 광고를 보아야 하거나 차를 산 지 며칠 만에 차를 사라는 소리를 또 들어야 했다. 분명히 이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 광고주는 우리에게 짜증만 일으킬 뿐인 메시지를 전달하느라 많은 마케팅 비용을 날려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모바일 기기와 나만의 고객 아이디가 생겼다. 바로 휴대전화 번호다. 이로써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에 있는지 또 무엇을 검색하고 무엇을 사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오싹하게 들리는가? 솔직히 자신의 정보를 파는 일이 좋을 리는 없다. 하지만 그 대가로 개인에게 맞춤화된 더 유용한 광고와 짜증나고 불쾌하며 공격적인 메시지를 차단해주는 새로운 통제 시스템을 얻게 될 것이다. 그때는 광고주가 상품을 쓸 능력도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느라 돈을 썼다고요? 돈이 남아 돌았나 보군요. 다음 세대는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앞으로 10년, 성공의 조건. 혹시 지난 5년간 불꽃놀이처럼 화려하게 펼쳐진 변화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잘 모르는 소리다. 우리는 이제 막 컨텐츠 제작이 정말로 민주화되는 전환점에 도달했다. 이제 컨텐츠 제작 도구는 우리 손 안에 있다. 휴대전화는 네트워크의 동영상, 사진, 오디오, 텍스트 등을 급격히 쏟아낼 위치 인식 기기가 된 것이다. 우리는 큐레이션이 중심을 차지한 세계에 진입하고 있다. 이제 소비자 큐레이션과 믿을 수 있는 미디어 큐레이션, 대중 큐레이션 등 모든 큐레이션은 세상의 모든 미디어, 광고, 전자상거래, 교육 등에 빠짐없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트렌드가 뚜렷해지면서 우리는 어떠한 기술과 기업, 브랜드가 큐레이트 세계에서 승리하게 될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떠한 핵심 자질이 필요할까? 어바웃닷컴을 만든 스콧 크루닛은 호기심이라고 대답한다. 그는 사람을 고용할 때 이 사람이 호기심이 많은지 적은지를 어떻게 파악할까를 고민한다고 한다. 로버트 스코블은 호기심의 동력은 열정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틈새 시장을 고르세요. 이왕이면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틈새 시장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 틈새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역할을 잘할 수 있다면 그 분야에서 우리의 영향력은 점점 커질 거예요. 열정과 틈새 시장, 이것이 스코블의 화두다. MTV의 인터넷 부분 책임자였고 지금은 마이스페이스의 공동대표인 제이슨 허처는 큐레이션의 명운을 걸고 있다. 저는 정말로 큐레이션을 하는 사람에게 앞으로 황금기가 올 것을 확신하고 그 점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요즘 인기 있는 140 컨퍼런스의 설립자 제프 필버다. 9살 때부터 이미 아마추어 무선을 통해 1대1 소통이 가능한 미래를 꿈꾸었던 그는 우리가 가장 먼저 스스로를 큐레이트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스스로 성공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CEO가 되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길 바라지는 않더라도 자신의 삶에서만큼은 CEO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과 일하는 방식에 책임을 지고 자신의 목표와 열정, 매일매일의 노력에 집중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성공할 기회가 훨씬 더 많죠. 밥벌이를 위해 일하는 것은 맞지만 평생 싫어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어요. 내가 이 책을 쓰면서 인터뷰했던 거의 모든 사람이 온라인에 큐레이트된 컨텐츠의 등장과 기계 대비 인간의 중요성으로 인해 앞으로 열정적으로 자기 분야에 전념하는 큐레이터들이 돈도 버는 황금기가 도래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펄버는 이를 일종의 디지털 마술이라고 표현했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인터넷에서 제가 발견한 가장 마술 같은 사실은 정말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만 한다면 거의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으니까요. 가끔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도 거기에서 뭔가 배울 수 있고 이전에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에 마음을 열게 되었다면 그것은 잘한 실수입니다. 우연한 횡재인 셈이죠. 그러므로 혹시 지금 책상에 앉아서 이 실시간 웹과 큐레이션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면
첫 번째는 자신을 큐레이션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열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어떠한 열정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만약 자신이 열정을 느끼는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대체 무슨 일을 해야 매일 매순간 열정이 샘솟는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심 속에 살 수 있을까요?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자기 삶의 큐레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나는 확실히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이 작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다양한 분야의 똑똑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이제 이 변화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광범위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모두 큐레이터다.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을 우연히 하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큐레이션이 생계수단이 되는 사람도 생겨날 것이다. 나로서는 우리가 한 고비를 넘고 있는 광경을 지켜보는 일이 매우 흥분된다. 이미 네트워크는 구축되었고 데이터 센터도 가동 중이다. 큐레이션의 다음 단계는 기계보다 훨씬 가치가 높은 인간의 역할을 수용하는 것이다. 보바 펫은 이렇게 말한다. 더 나은 인간이 승리한다. 드로이드. 생각해보면 정말 마술 같은 일이다. 드로이드는 인간의 모습을 한 로봇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콘텐츠를 목적에 따라 가치 있게 구성해서 배포하는 일이 큐레이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독자 여러분들도 큐레이션을 통해서 조금 더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